읽기 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읽는 중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읽은 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것들만 확실하게 잘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끝난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남마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배워볼 거냐면요. 천재 노미숙. 오래간만이죠? 미안합니다. 천재 노미숙 중3 4단원의 세상을 여는 열쇠에 있는 소단원 1 문제 해결하며 읽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기란 무엇인가? 글에 나타난 정보와 그 다음에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뭐가? 읽기가. 읽기는 뭐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해가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저 수동적으로 독자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읽기의 주인공은 독자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옳구나, 그래, 그것도 맞아, 무조건 머릿속에 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 단어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숨은 의미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글을 읽는 주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글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을 문제 해결하는 과정, 즉 읽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엔 꼭 무엇이 필요하냐? 이 배경 지식,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키마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이든 학습의 결과로든 머릿속에 생성된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 그걸 통틀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사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봤고 경험을 했고 사물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 책 속에 있는 문장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모두 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책의 내용을 적절하게 잘 흡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며 읽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 배경 지식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한마디로 수동적으로 글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점검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죠. 이 점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메타인지를 얘기합니다. 초인지라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해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점검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정이라는 요 친구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고른 책이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 소금에서 피자까지 요 책을 골랐다는 얘기죠.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갖다가 고를 수도 있겠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을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단 어떻게 구별하냐면 읽기 전과 그 다음에 읽는 중, 그 다음에 읽은 후 할 수 있는 어떤 읽기 전략들이 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읽는 중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읽은 후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것들만
확실하게 잘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끝난 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유정이라는 친구가 글을 읽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읽기 전의 활동과 읽기 중의 활동과 읽은 후에 어떤 활동에 비춰서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읽어 내려가는지. 일반적으로 읽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책을 고르고 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글 읽으려면 뭐 제목,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 알았어. 그 다음에 읽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무엇이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질문 말이죠. 제목을 보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제목을 보고 간단하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좀 추측하는 것이죠. 예상해 보는 것이죠. 예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읽기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점.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꼭 질문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를테면 이런 방식의 읽기 전략을 세워서 뭐 체계적으로 글을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예시를 알려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경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글을 읽기 전에 나는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고추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기존에 내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읽는 중,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읽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글쓴이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글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제목에는 딱히 글쓴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글쓴이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글쓴이 김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지?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볼 때 그 저자의 양력 이런 것도 좀 보거든요. 재밌어요.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일까? 무엇에 관심 있는 친구고 뭐 어느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이전의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을 주로 썼을까? 그런 걸 보다 보면 대충 이 글쓴이에 대한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류의 글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류의 내용을 전개하는 글을 썼을 수가 있겠구나. 대충 예측하면서 글을 들어가도 재밌겠죠. 그래서 글쓴이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질문들입니다. 뭘까요? 어휘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내가 심하게 어휘력이 딸리면은 단어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단어에서 또 이게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문장에 대한 질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나 문장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전 찾아보면 되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숨겨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지? 앞뒤 문장의 맥락을 따져서 이 문장의 진짜 의미, 진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읽는 중에 활동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준히, 끊임없이, 부지런히 단어나 문장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머릿속을 굴려가면서 읽는 활동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나 문장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로 뭐 예문을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등장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이것에서 파생된 더욱더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관련된,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더 깊은, 책에서는 담지 못한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질문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중심 내용을 정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를 해가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글을 다 읽은 후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중심 내용 정리 중간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독자의 이해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거죠. 이해도를.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읽는 중에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천재노미숙 교과서에서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읽기 중에 과정으로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요. 사실 선생님이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전에 2009년도 교육과정에 그 똑같은 내용을 수업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때는 블랙홀과 관련된 글을 가지고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의 그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 세상을 바꾸는 음식 고추, 2009년도 때는 블랙홀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서는 고추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읽기 전과 중과 후가 그리 이렇게 좀 약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들어오면서 한 가지 추가시켰던 게 뭐냐면요. 2009년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요건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질문하면서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중식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여기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독자 이해도와 관련된 어떤 읽는 중의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여기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된다. 이게 새로 추가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의외였던 게, 만약에 정보 전달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걸 좀 활용한다면, 정보 전달하는 글이라 한다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논설문 쪽에 좀 가깝긴 한데, 물론 설명문 속에서도 뭐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읽는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더 넣어주면 좋겠는데, 신뢰성도 평가하고 타당성도 평가하면서 글을 읽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중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단어나 문장에 대한 의미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떤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근데 뭐 나는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 안 했어. 꼭 해야지. 그 다음에 나 스스로의 이해도를 좀 질문하면서 난 읽지 않았어. 네. 근데 이해도를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네.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신뢰성 평가, 주장의 타당성 평가, 이것도 하면 참 좋죠. 그죠? 네. 요런 읽는 중에 활동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뭘 하면 되냐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리예요. 요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요약, 정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상세하게 알려준다면 인상 깊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내용, 요런 문장은 정말로 인상 깊었어 하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읽은 후에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 글 다 읽었어. 결국 이 글쓴이는 말하고자 하는 이 중심 내용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은 후의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요 정도만 해도 읽은 후의 활동 확실히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보자면 이겁니다. 읽기 전에는 그래, 제목을 봤어. 제목을 보건데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예측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러네? 무슨 내용이 전개될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책에서 주요 소재가 이건 것 같은데, 블랙홀이면 블랙홀, 고추면 고추. 그럼 난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읽는 중에, 이제 글을 읽었어. 읽는 중에 이 단어의 뜻은 뭐야?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을 것 같아.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읽다가 중간중간,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정리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지 뭐 간단히 파악하면서 질문하면서 읽을 수 있겠고요.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면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야? 이 글쓴이 이 글을 왜 썼을까? 결국 중심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뭐 이런 식의 내용만 얘기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유정이라는 이 친구가 얼만큼 글을 능동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읽는지를 우리는 파악해 볼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하신다면 이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라는 이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내실 수도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문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유정이라는 친구가 과연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라는 이 글을 읽을 때 어떠한 읽기 전의 전략, 읽기 중의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 활동이 그거거든요. 네, 때문에 내용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어떤 읽기 전략을 사용했는가를 질문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골랐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려면 어떤 글을 읽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데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친구는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요건 겁니다. 그죠? 자, 제목을 보니 이 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그쵸? 세상을 바꾼 음식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앞서 선생님이 말했죠. 읽기 전의 전략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목 보고 무엇을 유추해야 된다? 내용을 추측하는 아니면 내용을 예상해보는 활동을 이 친구는 적절하게 하고 있죠. 그죠? 예측.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대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 빨간 줄 친 부분은 선생님이 왜 빨간 줄 쳤을까요?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읽기 전의 전략의 포인트, 제목을 보고 예측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그새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설마. 자,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배경지식이죠. 자신의 배경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본 적이 있어. 때문에 향신료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나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맞아. 나는 향신료가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어. 근데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인가? 라고 하면서 또 예측을 하고 있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 차례인 것 같은데 차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째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라는 이 차례 부분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라고 하면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제기했다. 그죠? 자, 그래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유정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활동 그대로 옮겨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 앞서 정리했던 내용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자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봤습니다. 유정이가 글을 읽기 전에 한 활동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서 읽기 전에 한 활동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제목을 보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책의 내용과 관련있는 뭐가 배경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고추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뭘 알고 있지? 향신료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페이지 부분은 요 부분 1부 문명을 탄생시킨 음식, 2부 지도를 바꾼 음식 이거는 아마도 책을 펴고 나서 보이는 차례로 추측되는데 이 차례를 보고 나서 여기에 요 향신료 이야기를 보고 나서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 근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배경지식을 떠올렸습니다. 향신료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렸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내용이
요 1번의 내용과 비슷한 건데 글의 제목을 보고, 그러니까 책의 제목 말고요, 차례 속에 있는 요 글의 소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차례에 있는 뭐 글의 제목, 소제목을 보고 이렇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뭐 괜찮겠죠, 그죠? 제목을 보고 궁금한 점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목을 보고 책의 전체 겉페이지에 있는 제목을 보고 예측했느냐,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 있는 배경 지식을 떠올렸느냐, 이게 참 중요한 두 가지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요 총 세 가지의 읽기 전에 활동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 글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요, 이 글을 이 유정이라는 친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거 중간중간 그냥 쭉쭉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면서 넘어갈 테니까요,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콜럼버스는 향신료 탐험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대륙 발견이 이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유정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읽기 전에 예측했다. 향신료의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정이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고요.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 제목에서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제시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읽기 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셈이죠. 그죠? 읽기 전에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아까 앞선 페이지에서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라고 하면서 읽기 전에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셈입니다. 그죠? 사실 읽기라는 과정은요, 내가 읽기 전에든 읽기 중에든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니면 그 해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정. 그게 읽기예요. 그것을 이 부분에서는 잘 해결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라는 소제목을 가진 글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되었습니다. 선생님도 파프리카 참 좋아하는데요. 파프리카 좋아하는 친구들 참 많죠, 그죠? 브로콜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찾기 어려워도 파프리카 좋아하는 친구들은 참 많아요, 그죠? 자, 파프리카는 근데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부터 유정이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을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을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을 알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 배경 지식. 근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아, 파프리카를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 사용하는구나. 이것은 새로 알게 된 지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습서에는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정보를 관련지어 이해했다. 배경 지식과 새로 알게 된 정보를 플러스 시켜서 이해했다는 것이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더불어 새로 알게 된 지식을
합쳤다는 것이죠. 융합했다는 것이죠. 사실 책을 읽는, 독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은 정보의 확장이잖아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의 세계가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부피를, 영역을 확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정보를 확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유정의 이 독서 과정 속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추의 한국 입성을 소제목으로 삼고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요.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이 유정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어떤 기존의 배경 지식인 것이죠. 고추가 토종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들어온 지 400년밖에 안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배경지식을 바로 잡음이라고 자습서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정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배경지식이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추가 우리나라 토종 채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안 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하고요.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네 외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외관이라는 단어를 보고 유정이는 외관의 뜻이 뭐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읽기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 무엇이냐? 단어와 문장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문제, 밑에 사전에서 뜻을 찾아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앞뒤 맥락을 통해서 대충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싶은 친구들은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의 맛을 가장 잘 보여준 음식인데요.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체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은 1700년경부터래요. 이 말인즉슨 이 문장만 읽어도 고추를 넣지 않았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뭘 넣었다? 자, 봐봐요. 마늘이나 그 다음에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했단 말이죠. 이것들이 향신료들입니다. 김치에 들어갔던 향신료들, 마늘, 산초, 생강, 파, 요 네 가지의 것들에서 매운맛을 뽑아내는 것이죠.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해서 먹었는데,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서에서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고 해서 고추를 외계, 일본에서 들어온 겨자라고 불렀으며,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외초라고 일컬었대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해왔답니다. 자, 멀리해온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했는데, 근데 이 향신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향신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마늘, 그죠?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산초, 그 다음에 생강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또 앞서 말했던 읽기 중에 활동 중에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단어 혹은 문장. 문장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무슨 의미지? 라고 질문했는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다른 걸 찾지 않아도 앞뒤 문맥을 따져보니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어요.
앞부분을 읽어보니 마늘, 생강 등의 가격이 올라서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했다는 뜻 같아 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유정이라는 친구는요, 여기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던 포인트는 아마도 요 눈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이 문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뜻은 관용구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흔히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모여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관용구. 자, 요 뜻이거든요. 눈을 돌리다. 보입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관용구인데요. 관심을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을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눈을 돌리다라는 그 관용구의 의미는 알고 있는데 요 향신료의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알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문장을 질문하고 모르겠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문장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읽기 중의 활동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뭐 고추의 다른 용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일단은 요거는 그래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민속주를 만드는 데 쓰였고요. 그 다음에 민속약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게 뭐 고추의 또 다른 용도 1번 고추의 또 다른 용도 2번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화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요거는 고추의 효능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 내실까봐 이런 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 우리 민족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인 향신료입니다 라고 한 이 문장에 대해서 지금 이 유정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서 언급한 2009년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았던 읽기 중의 활동인데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새로 등장한 읽기 중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고추는 때려야 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일종의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과연 타당한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그게 정말 맞아? 틀려? 라고 따지면서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창에다가 우리나라 고추 소비량을 쳐봤더니 한국은 매운맛을 사랑한다. 연간 1인당 고추 소비량이 4kg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고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이다. 어떻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타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고춧가루와 고추 양념이 된 김치가 존재한다. 뭐 짤라 하면서 한국농업신문의 검색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한국농업신문의 출처가 밝혀져 있는 것이 좀 더 신뢰가 가죠. 어떤 개인 블로그의 글이라면 사실 신뢰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농업신문과 같은 어떤 언론 매체의 글이란다면 얘는 신뢰성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네, 이것도 뭐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국농업신문이 출처라는 점, 개인 블로그, 어떤 옆집 아저씨의 개인적인 의견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집단의 의견인가 기사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한국농업신문은 믿을 만한 출처가 되겠죠. 거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어떤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 글쓴이의 요 문장은 타당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보니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접서에는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해결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점입니다. 충분히. 뭐냐면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7.2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까지. 자, 보건복지부 역시 또 어떤 집단입니까?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집단이죠. 공신력이 있는 집단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이게 주장인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이 빨간 줄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글쓴이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어쨌든 의견이라 한다면 그것에 따른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추 소비량이 이렇게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주장과 생각과 의견은 확실히 파워가 있어지겠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꺾기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습서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였다 라고 필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통계 자료, 그냥 통계 자료라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집단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와 동시에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과 의견이 탄력을 받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글쓴이의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신대륙에서 발견한 고추가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받게 되었다는 것 같아. 이거는 아무래도 다 읽고 난 뒤에 한 활동임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읽기 후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읽기 후의 활동, 중심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정리, 요약하는 게 읽기 후의 활동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우측에다가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유정의 글읽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과 읽기 과정의 점검 조정으로 이렇게 자습서에서는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전, 중, 후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읽기 전의 활동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글의 제목을 보고 관련된 질문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읽기 전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사전을 찾아 모르는 단어의 뜻을 파악한다.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본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장이 등장하면 그 문장의 의미도 파악합니다.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중심 생각을 추론한다. 이것은 이게 읽는 중의 활동일 수도 있고 읽은 후의 활동일 수도 있죠. 중심 생각을 추론하는 거. 근데 보통 읽은 후에 하죠. 글 전체를 읽은 후에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야?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것이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글을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읽는 중의 활동. 자, 그 다음에 읽기 과정 중에 유정이라는 친구는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잘 이해한 것인가? 라는 어떤 메타인지를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점검.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행위, 그 다음에 읽기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정리하려고 하는 행위,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메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제를 해야 하니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읽기 목적에 맞게 과제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보자 라는 거.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리한다는 내용은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의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 읽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 글 읽기 과정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읽기 과정 속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읽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진짜 핵심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갈래는 설명문인데요. 설명문? 설명문인데 어떻게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을까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니들이 모르는 정보를 줄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으면 좋겠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설명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이나 의견이 아예 들어가지 않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글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유정이라는 친구가 타당성을 따졌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설적이고요. 당연히 설명문이니까요. 만약에 논설문이면 논리적이라고는 얘기가 뭐 설득적이라는 성격에 더 들어갔겠죠. 주제, 고추는 신들에게서 발견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왔으며 우리 민족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징, 고추의 발견과 전파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예시, 인용, 대조,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설명 방법에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